자, 오늘은 무역 계약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 시간에 배웠던 인코텀즈에서는 어떤 거를 배웠었죠? 네, 인코텀즈에서는 11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무역 거래를 할 때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을 어디에서 인도해야 하고 어떤 통관까지 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위험이나 비용의 분기점이 이전되는지,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할 의무를 갖고 어디에서 물건을 받아야 하고 어디에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이전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무역 계약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러한 다양한 나라들이 무역 거래를 할 때 다양한 법들을 기본으로 거래가 시작되는데요. 이러한 무역 계약의 법률적 성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낙성 계약입니다. 낙성 계약이란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면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매도인의 청약에 대해서 매수인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친구들하고 약속을 할 때 한 사람의 의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의견이 합쳐졌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도인은 청약, 오퍼에 대해서 매수인이 승낙, 오케이를 함으로써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쌍무계약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두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매도인은 합의된 계약 물품 인도 의무를 갖고요. 매수인은 계약 물품을 인수해야 하고 물품 대급을 지급할 의무를 갖습니다. 세 번째로 분류식 계약입니다. 분류식은 어떠한 형식이든 상관없이 구두이든 문서이든 이러한 의사를 전달하거나 표시함으로써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는 요식계약이 있겠죠. 네 번째로 당사자 쌍방이 상호 대가적 관계에서 급부가 있는 계약을 뜻하는 유상계약입니다. 반대로는 무상계약이겠죠. 이렇게 무역계약은 낙성계약, 쌍무계약, 불요식계약, 유상계약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계약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별계약, 처음 거래하는 경우 중장기 연불 방식에 의한 수출입 등 거래 내용이 꽤 복잡하거나 1회 거래로 종결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의 계약입니다. 두 번째로는 포괄 계약이 있습니다. 포괄 계약은 이전에 거래를 했던 동일한 상대방과 동일한 품목을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쓰는데요. 일반 거래 조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향후 거래 시 적용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방식의 계약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점 계약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누군가를 독점하거나 어떤 회사를 독점해서 계약하는 뜻이겠죠. 특정 물품의 수출상은 수입국의 지정 수입상 외에는 계약 물품을 공급하지 않으며 수입상 역시 수출국의 다른 수출상 물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계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 포괄 계약의 주요 조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쪽으로 넘어왔죠. 포괄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영어로 원래 돼 있는데요. 우리는 한글로 간단하게 읽고 어떠한 뜻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가항력
조항입니다. 두 번째, 지연 이행 조항입니다. 세 번째, 사정 변경 조항 또는 이행 가혹 조항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신축 조항입니다. 다섯 번째, 완전 합의 조항입니다. 여섯 번째, 분리 가능 조항입니다. 가분성 조항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권리 침해 조항입니다. 그 다음, 제조물 배상 책임 조항입니다. 그 다음, 비밀 유지 조항입니다. 그 다음, 비포기 조항입니다. 그 다음,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입니다. 그 다음, 중재 조항입니다. 그 다음, 재판 관할 조항입니다. 그 다음, 중거법입니다. 그 다음, 책임 제한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매 조항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가항력 조항이란 매매 당사자의 규칙 사유가 아닌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 즉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부터 당사자의 책임을 면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조항입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당사자들 간의 실수가 아닌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거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사용되는 조항입니다. 두 번째로 불가항력에 의해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 이행 기간의 연장에 관한 것과 연장된 기간 내에서도 지속된 불가항력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여 다시 기간을 연장할 것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약정하는 조항입니다. 세 번째로 사정 변경 조항인데요.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당사자의 통제 불능인 정치나 경제 사정에 본질적인 변화로 계약 이행이 곤란해진 경우에 당사자가 계약이 소멸되지 않고 이행되기를 원해서 계약 이행을 약정하는 조항입니다. 네 번째로 신축 조항인데요. 플랜트나 선박, 대형 기계류와 같이 작업 공정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의 경우 계약 기간 중 물가 상승으로 인해 당해 재화 및 용역가액이 일정률 이상 증가하면 물가 상승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가격을 허용하는 이런 가격 조정을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다섯 번째로 완전 합의 조항입니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던 문서나 구두상 의견 교환, 합의나 약속, 정의 등은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완전히 흡수되고 통합되어 소멸하고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서 내용만 유효하다는 조항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분리 가능 조항입니다. 분리 가능 조항은 계약 내용의 일부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실효 또는 무효화 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계약 전체가 실효나 무효되는 것은 아니고 분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겠죠. 가분성, 나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곱 번째, 권리 침해 조항입니다. 매수인이 제공한 규격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생산하여 또는 제조하여 매수인에게 제공을 했는데 그 생산으로 인해 제3자의 산업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하여 매도인은 면책된다는 조항입니다. 권리 침해가 됐을 때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입니다. 여덟 번째로 제조물 배상 책임 조항입니다. 제조되어 판매된 물품이 소비자나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상 또는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책임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약정하는 조항입니다. 제조물의 배상이 됐을 때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를 약정하는 조항입니다. 자, 아홉 번째로 비밀 유지 조항입니다. 무역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내용의 이행과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며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자, 10번째. 비포기 조항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일시적으로 계약상 어떤 조항에 대해 이행 청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유로 그 이후의 동일 조항에 대해 이행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비포기 조항. 11번째.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청구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계약서에 약정하는 조항인데요. 손해배상액이 얼마 정도 될지 예정해서 약정하는 조항이겠죠. 12번째 중재조항입니다.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그에게 분쟁을 맡기고 중재인의 판단에 양 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조항입니다. 13번째, 재판 관할 조항입니다. 어느 국가의 법원을 분쟁 사건의 재판 관할 법원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두 국가 간 무역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에서 분쟁 사건의 재판 관할 법원으로 정할 건지 정하는 조항이겠죠? 14번째, 중거법입니다. 무역계약의 성립과 이행 및 해석에 관하여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를 약정하는 조항입니다. 어느 국가의 법률을 중거법으로 둘 것인지 기준법으로 둘 것인지 정하는 조항이겠죠. 15번째, 책임 제한 조항입니다. 계약 위반의 상대방은 계약 위반으로 인해 직접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의 이미지 훼손이나 영업이익 등 상실 등의 간접 손해를 주장하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직접 입은 손해에서만 책임이 있고 간접 손해에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겠죠. 마지막으로 전매 조항입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매도인이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과 관계없이 현지에서 물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전매 조항입니다. 자,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계약의 법률적 성격 4가지. 낙선계약, 상무계약, 분료식계약, 유상계약. 무역계약의 종류 3가지입니다. 개별계약, 포괄계약, 독점계약. 이러한 포괄계약서 주요 사항인데요. 불가항력 조항, 지연 이행 조항, 사정 변경 조항, 신축 조항, 완전 합의 조항, 분리 가능 조항, 권리 침해 조항, 제조물 배상 책임 조항, 비밀 유지 조항, 비포기 조항,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중재 조항, 재판 관할 조항, 중거법, 책임 제한 조항, 전매 조항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러한 무역계약이 어떤 방법으로 성립되는지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 간 무역계약을 할 때 먼저 서로의 국가들은 해외 시장 조사를 나가겠죠. 우리나라가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이 상대방의 나라에서 어떠한 위치를 갖는지 또는 상대방 나라에서는 어떻게 중요한지, 얼만큼 중요한지, 해외 시장은 지금 어떠한 상품이 주력 상품인지, 동향이 어떠한지 조사를 나가겠죠? 그 다음에는 거래처를 선정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와 기업들이 있듯이 상대방 국가의 거래처를 선정한 후 거래를 제의합니다. 거래를 제의할 때 상품의 조회와 조회 회신을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 국가에 신용조회를 합니다. 신용조회가 뭐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신용카드의 신용과 비슷한데요. 여러분도 나중에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대출을 하고 이러한
금융거래가 일어났을 때 본인의 신용 점수나 신용 상태가 객관적으로 판단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나의 등급은 몇 등급인지, 나의 등급 점수는 몇 점인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무역계약을 할 때도 상대방 나라의 신용 조회를 해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신용 조회 항목이 3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고 5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3가지 C들이라고 해서 3C, 5가지 C라고 해서 5C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3가지로 분류할 경우 캐릭터, 성실성, 평판, 영업태도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캐릭터라고 하면 그 사람 캐릭터는 이래 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성격을 뜻하는데요. 회사의 캐릭터라고 하면 성실성이나 평판, 영업태도를 의미하고요. capacity, 이거는 능력입니다. 그 회사의 연간 매출액과 영업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 캐피탈, 보통 수도라고 직역을 하는데요. 여기서 캐피탈은 재무 상태나 지급 능력과 직결되는 내용들을 평가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OC가 있는데요. 5가지로 구분을 하면 위에 있는 캐릭터, 캐퍼시티, 캐피탈에다가 컨디션스, 그 회사의 거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담보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 거래 통화가 무엇인지, 소속 국가, 이 중 2가지를 합친 것이 OC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신용조회를 했다면 청약, 오퍼를 해야겠죠. 오퍼. 청약을 했으면 반대 청약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뒤에서 배울 청약의 종류인데 그 다음 상대방 측에서 승낙이 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계약이 체결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청약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청약. 청약이란 상대방의 무조건 절대적 승낙이 있으면 즉시 일정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약속을 할 때 구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하는데요. 비엔나 협약 제14조에 따르면 청약이란 계약을 체결하는 제안일 것. 2번째, 한 사람 또는 다수의 특정인에게 보낸 제안일 것. 3번째, 승낙이 있으면 그것에 구속된다는 의사를 표시할 것. 마지막으로 충분히 확정일일 것, 확정적일 것. 즉, 청약서에 물품이 표시되어 있을 것, 수량과 가격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결정되어 있거나 결정을 위한 조항이 있을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청약의 유형은 주체에 따라서 매도 청약과 매수 청약으로 나뉘는데요. 말 그대로 매도 청약은 매도인이 발행한 것, 매수 청약은 매수인이 발행한 청약입니다. 우리 이제 인코텀즈에서 매도인, 매수인, 공장도 살펴보고 인도 조건도 살펴봐서 익숙하죠? 자, 청약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청약의 유형은 방금 배웠던 주체 기준 말고 효력을 기준으로 4가지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확정 청약입니다. 말 그대로 확정하는 거겠죠. 확정 청약. 청약자가 청약 내용에 대해 승낙회답의 경우 그 유효기간을 지정하거나 오케이 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한 거예요. 며칠까지 승낙을 해야 한다 지정하거나 명시적으로 확정적 또는 취소할 수 없는 취소 불능이라는 표시를 한 청약을 확정 청약이라고 합니다. 2번째로 불확정 청약입니다. 유효기간이나 확정적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는 청약으로 피청약자의 승낙에 대해 청약자의 최종 확인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된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는 반대되겠죠. 세 번째, 반대 청약입니다. 원청약, 기존에 했던 청약에 대한 거절로 원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수량, 가격, 선적, 결제 등 청약 내용을 변경, 추가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제의하는 수정청약입니다. 반대 청약은 수정청약이라고도 합니다. 조건부 청약입니다. 말 그대로 일부만 고치는 청약인데요. 이러한 조건부 청약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도인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자인 매도인의 최종적인 확인이 필요한 조건부 청약인데요. 이것은 매도인이 계약 체결권을 갖고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피청약자인 매수인의 승낙만으로는 계약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매도인이 최종 확인을 해야 청약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착순 매매나 조건부 청약,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인데요. 이것은 피청약자의 승낙에 대해 선착순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조건부 청약입니다. 승낙의 의사표시자가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미판매 재고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서 판매가 유효합니다. 또는 다수 거래자에게 사용할 경우 이러한 조건부 청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양한 조건부 청약을 좀 더 봐보려고 하는데요. 자, 시장 변동 조건부 청약입니다. 이거는 무합격 청약이라고도 합니다. 시황 변동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제시 가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한 청약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나 환경적으로 갑자기 변화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은 점검 후 매매 조건부 청약입니다. 청약과 함께 견본을 송부하여 피청약자인 매수인이 물품을 점검한 후 구매 의사가 있으면 송금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물품을 반환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입니다. 판매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 반품을 허용하는 청약으로 위탁 판매 방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